예, 2020년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아마 의외였을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연말에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는 올해 2021년도 주식시장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증권회사의 유명한 두 센터장분을 모시고 2021년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삼성증권의 오현석 센터장, 그리고 SK증권의 최석원 센터장,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모두 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일부를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2021년도 국내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석 센터장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올해 역시 이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선진국 경제에서 가장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경제가 얼마나 계속해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2021년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의 기본적인 시각은 아마 평균적인 시각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한 2분기 중에는 미국 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을 전제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면 통화하고 재정의 확장적인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서 생각보다 이 성장의 회복 속도가 좀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올해 미국의 성장은 4.8% 정도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3.3% 정도까지 성장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추세 성장을 좀 상회하는 이러한 정도의 강한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의 4.8%, 내년도에 3.4% 네네. 얘기를 하셨죠. 원래 미국 경제가 2%대 중반 이런 정도 맞습니다. 성장을 했으니까 네. 올해와 내년도는 그런 평균적인 성장보다도 굉장히 높은 네네. 성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4.8%일 거냐 아니면 그보다 낮을 거냐 높을 거냐는 결국은 요 백신과 또 방역 이런 거에 의해서 얼마나 코로나19가 잘 통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특히나 이제 미국은 전체 이 경제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방역이나 또는 이 집단 면역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아마 회복된다고 보면 작년에 나빴던 데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이렇게 정상화되는 거를 전제로 본다 그러면 이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죠. 이제 그 얘기인즉슨 민간 부분의 경제 성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정책을 좀 뺄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목표가 무조건 성장률을 극대화하고 때로는 자산 가격을 극대화하고 이런 데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균형점을 계속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폭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보면 아마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 중간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는 재정을 사용하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많이 써서. 그런데 이제 올해의 좋은 성과 이후에는 이제 내년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가 올해의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 대신에 2022년도 경제에 대해서는 전망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삼성증권에서 좀 높게 보시는 것 같고 SK증권에서는 조금 낮게 보는 것 같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에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올해 될 걸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인플레 부분인데요. 최근에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그대로 놔둔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 시장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무튼 이제 금리 상승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아마 상당히 좀 큰 그런 게 이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플레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이번에는 또 순서를 바꿔서 네네. SK증권서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놓은 상태죠,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거라는 기대는 굉장히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려면 원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수요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암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수요가 사실은 우리의 생산 능력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높으냐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성장률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큰 위협으로 올해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그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도 작동을 하지만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캐파를 늘리지 않은 부분도 작동할 수 있고, 때로는 미리 사놓자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수요도 반영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보면은 2분기, 3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기저효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로만 좀 이렇게 들어와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작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소비자 물가에 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대폭적인 어떤 인플레이션 상승은 우려되지 않지만, 올해 중반쯤이 되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를 이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하는 시점, 그래서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좀 오르는 시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삼성증권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윤석 센터장님은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가장 올해 민감하게 보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거냐, 또 이와 연동해서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건지, 이게 이제 가장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시장금리가 생각보다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글로벌리 이제 성장주가 지금 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곧바로 성장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 하에서도 좀 민감하게 보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총소요 압력이 올해는 아주 세게 들어온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2분기 중에는 핵심 물가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2% 이상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하반기에도 물가의 압력을 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 생각에는 이 공급 측면의 이 버퍼가 여전히 높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올해 연간으로 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주 시장을 괴롭힐 정도까지 올라오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말씀하셨던 미국 경제와 관련한 부분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작년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영향으로 해서 올해의 미국 경제 성장률은 3% 이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코로나19에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던 큰 역할을 했던 한 곳이 역시 이제 중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기조는 올해도 역시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중국 같은 경우에 올해는 쌍순환의 첫 해입니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의 그 모델, 그리고 성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내수 쪽에 진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목표가 되고 있고요. 지금 내수 소비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인데, 중진국의 평균적인 수준이 60% 정도인 것을 비하면, 쌍순환에 의한 내수 부양 전략, 이 부분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게 특히 또
올해가 첫 해인 만큼 아주 강력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전망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큰 그런 상태인데 올해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올해 중국 경제 아주 이제 재미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작년 4분기 이후부터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고요. 또 뭐 글로벌리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 성장률은 기저효과 때문에 8% 정도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는 쌍순환 이 전략에서 내수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이 대외 부분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 개방하는 부분하고요. 또 서비스업 육성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위안화 강세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내수 쪽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이고 예. 또 최근에 이제 재미나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중국 경제에서 주로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 공급 측의 이 개혁을 많이 얘기하고 국영기업이나 비효율적인 이러한 쪽의 과잉 투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 디레버리징하는 이러한 쪽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수요 측의 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축소하는 그 의미보다는 팽창 쪽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개혁하고 수요의 개혁은 방향성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 내수 육성하고 수요 쪽에 이 확장하는 부분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 경제가 내년에 좀 새로운 탈바꿈을 할 개연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걱정되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 하에서도 중국과의 어떠한 새로운 관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뭐 내년에 올해에도 계속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네네.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중국이 여러 측면에서 많은 걸 좀 확인해 준 한 해였다, 작년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 시스템이 방역이라든지 또는 전염병에 대응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물론 이게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또 침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통제 경제가 상당히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들이 하나 확인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반기 때 상당히 좀 주목했던 거는 수출이 빠르게 늘더라는 거죠. 우리가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꾸준하게 수출이 증가하면서 뭐 제조업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쉽게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게 또 하나 확인된 것 같아요. 이런 걸 감안을 할 때 올해도 사실 그 중국의 성장률이 기본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아까 이제 쌍순환 전략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 이 내수를 부양하고 또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좀 효율화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려는 것, 뭐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그게 결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내수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을 해서 성장률을 올리겠지만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이 그걸 위해서 지금 하는 방식이 결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이 고용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내재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아직 중국의 기술이라는 게 뭐 미국에 쫓아간다 이러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미중 갈등의 양상이라는 게 뭐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지만 무역 갈등보다는 기술 측면에서의 갈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 측면에서의 갈등은 사실 근본적으로는 군사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런 전략을 취할 때 과연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이게 아직까지 상당히 좀 이 미지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동맹을 통해서 어떤 중국을 압박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인지 최근에 뭐 사실 RCEP도 우리가 했죠. 하긴 했는데 이 유럽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로 이걸 가져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에, 한편의 리스크로 좀 남아있다는 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부분, 리스크도 남아있지만, 어떻게 됐든지, 올해의 전 세계의 제조업 부분들을 중국에 끌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분 다가 아마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두 분 다 모두 다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질문을 한번 좀 짚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미중 무역 갈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갈등 구조가 굉장히 지금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3대 통신회사들이 모두 다 이제 상장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정유회사까지도 이게 옮겨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1년도를 봤을 때에 2020년도와 달라진 거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그렇게 굉장히 거칠게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K증권서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잠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란 건 뭐 아주 불가피한 거죠. 사실은 중국이 부상하면서 항상 미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게 전쟁으로 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식의 평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 중국 입장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패권을 내가 쥐겠어. 내가 그냥 원탑이 되겠어. 이런 욕심을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지만, 적어도 인정받는 글로벌 탑2 중에 하나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진다면 오히려 이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그 긴장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쪽은 사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유주의 경제 시장이고 자본주의 시장이고, 또 한쪽은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 경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우위를 점한다는 측면에서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사뭇 방식은 달라질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사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미중 갈등을 처리하는 이걸로 보면 관세 전쟁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더 좀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왜냐면 오히려 더. 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부과했지만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각자 도생 스타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의 어찌 보면은 불공정한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라는 분위기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미국 엘리트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실 그것보다는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넘볼 만큼 부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이 동맹들을 쭉 활용을 해서 중국을 이제 에치슨 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남중국해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막아서 어찌 보면은 조금 블록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국은 또 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행정부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코로나가 해소가 되고 나면 그런 다음에는 점점 양측 간의 어떤 갈등 구조들이 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해석 센터님은 어떻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 미국과 이제 소련 이 대립하는 구도에서는 미국하고 소련 간의 이 경제력의 차이가 워낙 이 압도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미국 단일 국가로 해서 소련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력이나 이 패권 전쟁에서 이길 만한 요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G2라고 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GDP의 볼륨 자체가 거의 엇비슷한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처럼 이 단일의 이 독재 행동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동맹국이 연합을 해서 한 목소리로 압력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심지어 이제 우리까지도 아마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훨씬 더 만만치는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이제 고관세로만 쳤는데 아마 이제 바이든이나 민주당 정부에서는 기술 이전 강요 금지, 또 지적재산권 보호 이러한 쪽에서 훨씬 더 민감하게 껌껌이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더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이슈 제기를 안 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인권까지도 아마 물고 늘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 허니문 기간만 지나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훨씬 더 이 강공 모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연간으로 해서 계속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대략 8%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역시 올해에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렇게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이게 단순하게 무역이나 또는 기술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세계의 패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역시 상당한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주제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작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요.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주식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1년도에 과연 이제 여러 선진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과연 이제 정책들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면 지금 경제도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 카드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뭐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과연 올해의 재정이나 금융정책 이 부분들에서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냥 백신이 아마 최고의 부양책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백신이 보급하고 집단 면역 구축이 되면 기본적으로 민간 주체의 소비나 투자 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또 선순환 기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이 대량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민간 쪽에 이 활동 자체가 올라오면 정부가 됐건 중앙은행이 됐건 이 정책의 강도는 자연스럽게 이제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전제하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정책의 이 훨씬 더 강도가 올해 중에 세게 나올 가능성 자체는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는 상황이 악화되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이러한 식의 이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잠재적인 이 경기에 대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다라는 그 측면 하에서 올해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해서 침체됐던 부분들을 아무튼 원상을 회복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고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카드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정책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SK증권에도 제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 나오긴 나와야죠. 예. 지금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민간 부분의 성장에 연동되는 겁니다. 성장이 높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죠. 성장이 낮아지면은 더 늘어나는 거고. 근데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경기가 백신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기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상승하는데
정책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리 낮고 정부 돈 계속 쓰는데 한계가 없으면 뭐 계속 쓰면 무슨 문제겠느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정부나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게 목표가 성장률 극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가 상승 극대화도 아닌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정을 취하기 위한 방식을 계속해서 해나간다. 다만 조금 이 위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책이 빠질 수 있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지금 성장이 온전히 전체 경제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K자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합니다. 예, 예. K자 경기 회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아마 그게 정책을 빼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안정성을 준다는 건 결국 잘 되는 쪽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쪽을 어떻게 잘 또 보듬어 안고 살려야 되는 건데 이쪽을 보듬어 안고 살리자니 이쪽이 너무 과열이 되고 뭐 이런 어떤 딜레마에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체만 보고서 경제에 회복됐다고 이렇게 정책을 빼면 한편으로는 한 나라에서는 안 되는 쪽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돈을 못 쓰는 국가들 또는 이번에 백신 디바이드라는 게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는데 돈이 없거나 뭐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백신을 빨리 도입 못하는 국가들은 계속 그런 상황으로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가 아마 정책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게 되면 올해의 작년보다는 뭐 정책이나 이 부분들은 상당히 약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완화시키는 쪽으로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망이 3% 정도 성장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또 V자 반등을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2021년도에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삼성증권서부터. 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뭐 3%대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예. 뭐 굵직굵직한 요인들을 보면 첫 번째는 글로벌리 이제 이연 수요가 분명히 올라올 걸로 보는 시각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좀 완화되면서 민간 주체의 심리도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부양 정책의 강도가 더 세게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부양 스탠스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성장을 지지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수출은 연간으로 한 15%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눌렸던 설비 투자 쪽도 재개가 될 수 있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백신 그 접종의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여행이나 문화 관련된 이러한 쪽에 이 컨택트 관련된 수요 자체도 올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차 두면서 단계별로 성장을 좀 끌어주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예. 자, SK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예, 뭐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도 뭐 당연히 성장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고요. 특히 저희가 수출 측면에서 굉장히 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쁘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 산업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 주요한 이 산업들이 중국이 쫓아와서 먹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꿋꿋이 이겨내면서 수출을 잘하고 있어서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경기 회복 초기에 투자를 하게 될 테니까 투자를 하게 될 때 필요한 중간재를 생산하는 한국의 수출 구조상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걱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돈을 좀 줘서 이렇게 수요를 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연된 소비라든지 또는 환한 소비들, 그 여행 못 갔으니까 이제 막 가야 되잖아요. 그런 소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계속 줄여온 요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우리의 그 성장을 잘하고 좋은 데들은 이렇게 한쪽에 모여 있고 안 좋은 쪽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 있어요.
뭐 식당을 비롯해서 뭐 그런 자영업자들이 최근에도 고통을 받는데 그런 데들이 이게 쉽게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걱정이 돼서 이 회복을 하더라도 약간 K자형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깜짝 놀라는 그 지표죠. 통계는 항상 인구입니다. 예. 그 작년에 보니까 27만 명이 늘고 30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이민도 맞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전체 경제에 특히 내수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적어도 이 순환적인 회복이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아주 도도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어떤 그 구조적인 이 하락 흐름 이게 참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 이 단기에 좀 반짝하는 회복 이후에 좀 다시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또 수출주도 그냥 회복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이후까지의 전망,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엇갈리지만은 올해의 전망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경제가 3% 가까운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의 맨 마지막 질문을 삼성증권에 한번 드리고 일부를 전체적으로 일부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을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올해 그 국내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산업으로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도 지금 뭐 올해 중에 반도체 쪽의 사이클이 업사이클 올라온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예. 또 이게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비메모리나 시스템 쪽의 반도체 수요도 이게 전방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성장의 기회는 이제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태핑도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이게 실물 성장을 주도하는 쪽이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측면 하에서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좀 올려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경제가 작년도 코로나19로 굉장히 안 좋았던 영향으로 올해는 상당폭 반등을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리스크 요인도 어느 정도는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국내 경제 역시 마찬가지로 3% 정도의 성장과 그다음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이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일 첫 번째 토론 주제인 2021년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